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유럽, 특별히 프랑스 대선 결과에 실망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3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950선대 정도에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장이 종료가 되는 일본장은 지금 3%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선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엄청나게 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매물도 동반해서 쏟아졌던 날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2인방인 현대기아차는 오늘 플러스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가서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유럽 불확실성 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을 통해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195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58% 하락한 195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원 넘게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4일째 매도했는데요. 오늘 매도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5천억 원이 가까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지만 그 매수 폭이 외국인에 비해서는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에는 좀 버거운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대외 악재의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회복했던 490선을 내주고 나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71% 하락한 48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245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기관은 2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일부 출회된 가운데 당국의 경계심으로 인해서 추가 롱플레이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7원 20전 상승한 1138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을 통해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IT주 부진에 한몫을 했죠. 약 보합권에서 134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폭을 밝히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1.02%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도 3% 넘게 급락하면서 27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3.29%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엘피다 메가 고립차를 불참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3.2% 밀려나면서 27,2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0.21% 상승하면서 23,3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다음은 1%대 강세장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반도체는 5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죠. 3.78% 밀려나면서 21,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와 CJ홈쇼핑은 상승폭을 밝혔고요. 반면에 안랩 3.76% 밀려나면서 12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CJENM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반면에 7.92% 급등하면서 오늘 1,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서가 강 보합권에서 위메이드도 1.54% 상승폭을 밝히면서 오늘 11만 2,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내수주인 통신주가 눈에 띄는 상승장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증권과 건설 업종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하락했는데요. 삼성증권이 1.91%, 현대증권은 3.44% 밀려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 4.81%, 한국금융지주는 6.2% 급락하면서 오늘 4만 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 급락 소식에 정유 화학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4.66% 급락하면서 15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O일도 4%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GS가 6%대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5만 9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호석유가 4.49%, 한화케미칼도 3.81% 하락하면서 22,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3.87% 밀려나면서 6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이 4.71%, 대우건설이 2.26%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산업이 3.91%, 대림산업 역시 2.84% 밀려나면서 10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유로존 우려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오늘 조선주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6.44%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39,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도 4%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한진중공업이 5.03% 하락하면서 16,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통신주는 내수주의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KT가 5.9%, SK텔레콤은 3.37% 오르면서 13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엔터주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M은 6.96% 큰 폭으로 오르면서 43,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4흘째 상승했는데요. 오늘 2.38% 오르면서 43,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예당이 6.46%, 펜엔터테인먼트가 3.35%, JYPNT는 1.61% 오르면서 4,7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한 데다 또 스마트폰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는 3.19% 밀려나면서 69,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4,700억 넘게 판 날 코스피는 1,956선에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들어가 보겠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일산지잡의 신민성 과장님과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유럽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결과로 유럽 위기감 재확산될까 여부. 두 번째, 모멘텀 없는 증시 5월에도 지속될까. 세 번째, 바닥기던 통신주 드디어 봄볕 둔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와 자동차 외 투자할 만한 건 신고가 종목밖에 없다. 먼저 첫 번째 유럽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 대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선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위기를 재자극할까요? 자, 재확산된다. 유럽 위기가 재확산되지 않는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부터 보겠는데 프랑스 대선 결과를 다 이제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 걱정을 좀 덜하는 쪽에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악재 어떤 해소에 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첫 번째 어떤 근거를 제시해 본다면은 자, 그간의 어떤 그 우파 정권이 계속해서 유럽의 어떤 그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11년만 어떤 그 11개국에서 이제 우파에서 좌파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많이 걱정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독일과 프랑스가 지속을 해왔던 신재정 협약이 되었던 틀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우려감으로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자,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어떤 조약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유로존 내 27개국의 나라가 그
협정을 맺은 어떤 신재정 협약이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재정 협약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과 그리고 그 완화된 가능성 더하기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협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감을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이런 그 악재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스페인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강력한 어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속에서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만한 이런 요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그 어떤 성장에 대한 협약이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강력한 기준 정책, 강력한 어떤 긴축 재정 이 부분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약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재정 적자에 가는 부분도 줄여갈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 줄임과 동시에 어떤 최근에 그 영국과 스페인이 더블 디벨 지금 현재 GDP가 2분기 연속 감소를 하게 되면서 더블 디벨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성장에 대한 협약이 나오게 되면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조금 악재로만 좀 인식을 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쪽에서도 국민들은 다 긴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성장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유럽발 그 대선 선거 관련해서 악재로 보시는 이유는요? 저도 원래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호재로 봤었는데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게 약간 심상치가 않은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거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재정 협약이 어떻게든 뭐 다시 되기가 되겠지만은 그 재정 협약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시는 불확실성과 싸울 수밖에 없고 가장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 만큼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아직까지는 산재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프랑스뿐만 아니고 뭐 그리스라든지 뭐 다른 여타 스페인 등의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문제도 해결된 것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이제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고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5월 달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5월 달 이제 이달로 한정해 보면 좀 악재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긴축이 조율하는 과정이 한 5월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럽발 악재를 무시하기에는 외국인들이 너무 팔았다라는 것도 조금 찝찝한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전반적인 것인데요. 이슈 제가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없는 증시, 특별히 긍정적 모멘텀이 없는 증시 5월 내내 지속될까? 자, 지속된다. 네. 두 분 다 같은 의견 이신데 심민정 과장님 지금 예. 현재 한 방만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갈 것도 같은데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사실은 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수가 좀 횡보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도 좋아지면서 좀 정배열의 우상향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우하향 국면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수급상으로도 좀 꼬인 상태입니다. 이런 꼬인 상태를 해결하려면은 뭐 강한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증시에 악재는 없어야 되는데 악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조금씩 산적해 있고 네. 이제 좀 강력한 호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것이냐라고 이제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하방을 막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이것을 계기로 이제 플러스로 많이 강력하게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게 현재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라고 보고요. 이제 유동성 관련 정책 대응이 이제 유럽에서 나올 것인데 현재 구간이 이제 아직 정책이 공조되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공백 구간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메꿔질 때까지 정치 매수가 당연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든 간에 호재를 만들려고 할 건데 호재를 만들기에는 약간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번 5월까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월에는
이제 큰 폭의 하락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만 돼도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sell in May, 5월에 주식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맞아 떨어지는 5월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5월에는 원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안 잡히고 중국에서 추가 지준율 인하 이런 모멘텀이 나와도 증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 봐요, 결국에. 이때까지 뭐 봤던 거를 보면은 이제 지수가 우상향으로 계속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 상황에서 지준율이 인하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시 상방향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경우는 이제 우하향을 이제 지수가 시작하려는 모양에서 지준율이 이제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단발성 호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증권가의 견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 그것이 5월 달에 나오면은 네.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계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조금 5월 달에 조금 재미없는 증시가 계속이 되겠지만은 조금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지만은 1차적으로 이제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유럽의 어떤 선거 이슈 그리고 뭐 스페인에 대한 얘기, 그리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에 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제가 보기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의 디폴트까지만 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어떤 이슈들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없을 뿐이겠죠.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될 만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조금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6월 28일, 29일 날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조금 액션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은행들의 어떤 자기 자본 비율을 2019년까지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결이 5월 초에 있었지만 이 부분을 6월 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일이 계속해서 프랑스까지 돌아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독일이 한 발짝 양보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6월달 회의에서 조금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 회의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보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슈라든지 그리고 풍문을 통해서 얘기가 좀 흘러나오게 되면서 좀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핑계거리를 좀 찾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5월 시장은 좀 좋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6월달에는 그래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중국의 어떤 그 지준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소비가 개선되지 않고 산업 생산만 좀 개선되기 너무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개선이 되는 동반 속에서 어떤 산업 생산이 좀 동반적으로 호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야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호재가 조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5월은 그나마 버티면 다행이다라는 신민승 과장님과 또 정태훈 전문가님도 일단은 모멘텀이 좀 5월 달에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들어봤고요. 이번엔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통신업종에 대한 전망인데요. 자, 바닥 끼던 통신주 드디어 본뼈 트나? 자, 드디어 본뼈 트나? 아니다. 네. 본뼈 뜨는 거 아니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KT가 6% 가까이 급등했는데 네. 물론 그 앞서서 신저가이기도 합니다만 네. 오늘 실적 내놓고 나서 KT가 이렇게 급등했어요. 일단 이게 좀 바람직한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 항상 저는 안 좋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뭐 조금은 아까 신민성 과장님처럼 좀 원초적인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은 기관들이 조금 미친 척하고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9% 상승을 했는데 KT가 5.9%면 보통 종목들이 한 10% 상승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자, 영업이익이 5,7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4,52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둘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적 모멘텀도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전기가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 요금을 13% 정도 인상할 거라는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미지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기가스 업종 최근에 좀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조금 과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한 업종, 제한적인 업종 그리고 제한적인 종목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조금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그 이상 그 이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민승 과장님도 역시 통신주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막 큰 폭으로 오늘처럼 오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어디 있나요?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갈 때도 됐는데 경기 방어주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 오늘 통신주가 오른 배경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관이 주가 빠지니까 살 거 없어가지고 KT에다 왕창 매수 주문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실적 발표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이제 실적 발표까지 최악으로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가끔 반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이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W자의 쌍바닥 형태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너무 추격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뭐 이중바닥 형성해서 더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통신주는 현재 뭐 실적을 떠나가지고 모멘텀이 크게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나올 게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것도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모멘텀을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통신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두 분 다 보수적인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IT와 자동차 외에 투자할 만한 건 신고가 종목이다. 자, 신고가 종목만 투자, IT 자동차 외 아니다. 신고가 종목 정도만 볼 수 있다. IT 차 외. 신민수 과장님, 지금 뭐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오늘 파라다이스도 뭐 6, 7% 이렇게 신고가 내는 상황에서도 더 급등했는데 신고가 종목을 IT 차가 아니라면 매매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인가 봐요. 예, 최근에 이제 우선 형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미래에셋 펀드에서 이제 종목을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리고 나서 2009년, 2010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문사의 레버 카운트 열풍이 불었고요. 이제 펀드는 종목이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레버 카운트는 종목이 이제 한 20가지 정도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현재는 이제 펀드나 레버 카운트 시장이 아닌 이제 헤지 펀드의 시장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제 삼성증권 창구를 필두로 해서 헤지 펀드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그쪽으로만 지금 돈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걔네들도 매매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이제 특성을 보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소수 종목의 압축 투자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몰빵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점점 더 올려서 하는 매매 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들 수 있겠고요. 이제 달리 말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말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살만한 총알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총알이 부족한 상황에서 헤지펀드 쪽에 이제 투자 행태를 이제 추종하는 것이 우리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헤지펀드에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만 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가로 형성되는 것 중에서 이제 수급이 탄탄한 종목 쪽으로 보는 게 뭐 다른 장세에서는 그렇게 않고 이제 해도 요즘 같이 이제 널뛰기 장세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거의 어지간한 종목은 다 소외되고 몇 개만 오르는 이런 장세에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제 음식료 중에서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 유통 중에서는 이제 앵커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호텔 신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심만 늘 갖고 있죠. 예.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뭐 이제 아모레 G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AVCNC. 예, AVCNC 이제 코스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신고가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이제 이 종목을 눌림목에 적절히 이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괜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종목 사가지고 물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신고가 내는 건 이유가 있다. 그만큼 누군가 사줘서 수급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결국 그런 이유셨는데, 음식료, 유통, 화장품 아까 종목까지 얘기하셨는데 몇 종목 보면서 네. 지금 눌림목인지 지금 네. 들어가도 좋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네. 차트 보면서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료에서 아까 대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한번 차트 보면서 간단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이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21선 라인이네. 21선 라인을 꾸준히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선 라인이 이제 제가 이제 이 무지개색인데요. 빨주, 노초 순으로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인데 이 오렌지색, 주황색 라인으로 이제 멀어지면 이제 단기 이격이 보인다고 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선이 우상향하면서 거의 이제 근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종목은 지금 정도가 눌림목이라고 보고, 손절 라인이 크지 않습니다. 21선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해서 혹시나 이제 이탈하면 손절하고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는 꾸준히 이제 보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역시 이제 삼성 관련 이제 기업으로 이제 삼성 그룹주 펀드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종목 역시 현재 거의 신고가 대비해서 거의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일선보다는 21선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하나 해드릴 텐데 21선, 21선,
최근에도 보면 21선에서 이격이 멀어지면서 약간 지금 이격 좁히기가 나오고 있어서 호텔 신라는 아직까지 21선이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호텔 신라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경우는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에 좀 근접했을 때 좀 사는 모양을 보이고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조정이 한 3일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한 방, 두 방, 한 세 방 정도 됐을 때 한국은 이제 3세원이니까 그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고 여성분들은 되게 많이 아는 주식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차트랑 크게 수렴하지 않은 이제 형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흔히 이제 매니저들이 살 거 없을 때 역시 아까 KT 올린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몇 번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종목은 아니네요. 예, 신고가에서 네.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제 신고가에서는 한 10% 정도 모자르고 3월 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많이 오르다가 약간 지금 조침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을 해 있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이 보통 수렴을 하면은 위든 아래든 어느 정도 어느 한쪽으로는 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에 거의 왔고 역시 녹색선이 60일선도 왔고 120일선도 멀지 않습니다. 5일선은 물론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평선에서 이제 위든 아래든 이제 보시고 대응을 이제 투자자께서 이제 이미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중에서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에이블 CNC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미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은 저도 좀 눌리면 사보려고 그러는데 어지간히 눌리지도 않습니다. 세긴 센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21선 이제 라인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아직까지 약간 호텔 신라 같네요. 예, 차트가. 호텔 신라보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회조차 안 주는 게 이제 제가 사면 어떻게 되는 게 오히려 제가 사면 상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겁나긴 하는데 네. 이 종목 역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21선에서는 좀 지지받은 것보다 5일선 지지받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발빠르게 21선보다 5일선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통하여서 이제 이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하위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단기적 종목으로 이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호텔 신라는 조금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신고가 따라잡을 만한 거는 에이블 CNC하고 한 대상 정도.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우리 정태훈 전문가는 IT 차외 투자할 만한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뭐 어디에서 이제 공감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뭐 어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좀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네. 일단은 그 가는 종목들 같은 게 잘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은 조금 꺾일 만한 그런 요인이 될지 그 부분 좀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방금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에이블 CNC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그 전분기보다는 어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105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2012년 1분기 때 전년 동기에서 5배 정도 실적이 증가가 됐으면은 그 다음 분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나와야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1년 2분기 때 요거는 그 재무제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11년 2분기 때 이 회사 실적이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때 적어도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분기 때 적어도 지금 이제 이 종목은 250억 이상 나와줘야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저가 화장품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분기 때 팔렸던 것만큼 2분기에도 그만큼 많이 팔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본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차트상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공교롭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이 고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속일 수 없는 제일 좋은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많이 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역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적인 부분, 5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조금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손바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위메이드가 있겠죠.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요 종목도 3만 원에서 지금 현재 11만 2천 원까지 현재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이전에 뭐 게임주 작년에 상당히 많이 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그 최근에 카카오톡과 어떤 그 제휴를 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이 런칭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말쯤이죠. 작년 말쯤에 컨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9월 달이죠. 9월 달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컨투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투스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작년 말쯤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모바일 게임들이 한 7개에서 한 11개 정도 나올 것이라는 신규 런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반등을 주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신규 게임에 대한 다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메이드도 조금 뭐 추가적인 상승세 아직까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컴투스였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조금은 대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게임 뭐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2분기 실적적으로 조금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요 종목도 뭐 요즘에 상당히 잘 가죠. 잘 가는데 네, 목표가도 뭐 예, 다 예. 잇따라 상향하고. 예. 참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주가가 잘 갈 때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 항상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10,000원을 뚫었는데. 예, 예. 그 많이 나왔었는데, 자, 작년 8월 달이요. 작년 8월 때도 주가가 한번 좀 쉬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좀 쉬어갔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이렇게 오늘 7% 정도 올랐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유발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정도 더 상승하겠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언어 구사하시는 것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하고 신민우 과장님하고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민순 과장님,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4,700억 넘게 판 게 6개월 내 가장 많이 판 거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네. 좀 찝찝하다 하셨잖아요. 내일은 네.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일단 올해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자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서. 그 네.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항상 바닥에 던지고 고점에 팔아서 이제 고점에 다시 사서 물리는 이런 형태를 반복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이 1,800, 1,900대 좀 사고 2,000포인트대에 좀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꼭 동네 법용에서 약간 탈피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약간 염두에 두는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하자면은 일단 실적과 모멘텀이 강력하게 좀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매수를 자제나 조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근데 두 가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낙폭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옵션 만기 등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를 좀 빌미로 해서 이벤트 때 이제 지수가 오히려 급락을 하면은 그럴 때 이용해서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가담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규 매입으로 가담할 종목들 역시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이 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정쩡하면은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오늘같이 조금 지수가 1, 2% 빠지면은 그냥 투매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자동차주나 이제 실적이 좀 되는 업종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매매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 쪽들은 오히려 좀 살거 없으니까 아까 KT 사슬이 그냥 묻지만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려면 옵션 만기 같은 변동성을 좀 활용하자. 네. 우리 정태우 전문가님께는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일단 밴드를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1차적으로 한 1920포인트, 한 194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이 지수대가 2011년 초반때 그 일본 지진이죠. 일본 지진에서 그 지지받았던 어떤 지수대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 이제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연이 있는 어떤 지수대라서 1920포인트와 1940포인트 저는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시장도 마무리가 좀 되어 가면서, 어떤 그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진행하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는 게 아무래도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 대한 관망세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최근에 조금 그래도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2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까지 추가라고 좀 열어놓고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관망하자 정태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석현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121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유럽발 우려에도 일단 1950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 고용지표 부진 문제하고 유럽 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점이 수급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지지선 모색 과정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121선 정도, 194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지지선은 어느 정도는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고용지표 부진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즉 그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비농가 취업자수 고용 증가수가 한 11만 5천 명에 불과하긴 했지만 2월달, 3월달 이제 수치가 상향 조정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4월달 수치는 향후 한 2개월간에 걸쳐서 상향 조정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6개월간의 상향 조정폭은 보통 비농가 취업자 수가 한 3만 2천 명 정도 최종적인 숫자가 상향 조정돼서 나타나는 게 평균적인 추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1만 5천 명을 발표한 숫자는 한 15만 명 정도로 상향 조정돼서 최종적인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시장 예상치 16만 명 정도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효과를 보았던 그 1, 2월 달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계속 위축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는 그 5월 달을 넘어가면서부터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관련 불확실성 문제도 선거가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안정을 기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선거 이후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의 조금씩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그 유럽 의 이제 국채금리나 신용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문제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물론 내일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 정도에서 지지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쪽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 초점이 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프랑스 얘기는 충분히 오늘 시장 장중에 좀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지금 38년 만에 결국 양당 체제, 연립정부 체제가 좀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티그룹 쪽에서는 한 1년 반 안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확률이 75%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국 쪽 리액션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 그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 프랑스 대선과 함께 이제 그리스 문제도 선거 결과에 따른 어떤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 총선 이후에 유럽 그 정책 담당자들은 그리스 신내각 그 구성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긴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금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새롭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그리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구도 자체가 기존의 어떤 구도에서 좀 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유럽 전체하고의 협약 부분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큼 공격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유럽의 상황은 새로운 어떤 그 프랑스 어떤 대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신정부들이 들어오면서 올해 초까지 유지가 됐었던 신재정 협약 이런 부분들의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도 개선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 긴축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6월달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성장 협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동 과정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 역시 기존의 어떤 정책보다는 다소 긴축 부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리스 내부적인 토론 과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성장 협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진적인 이행 과정을 그리스 측면도 뒤따라가게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유럽 내에서 확산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940, 50선 라인, 121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는 안 빠질 거니까 이 정도에선 주도주 사면 맞습니까? 예, 오늘도 일단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완성차를 위주로 해서 네. 상승 전환되며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일단 개장 초의 어떤 주가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IT하고 자동차의 시장 주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낙폭이 컸던 산업재나 소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낙폭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반등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불확실성 부분이나 주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수 어떤 저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121동평 부근에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저점 접근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두 분이 언급했던 종목들 일주일 동안 수익률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분의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이 우리금융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지금 약간 가는 것 같더니만 61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어때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빠진 것 대비해서는 좀 뭐 이런 핑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선방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손절가나 목표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뭐 손절가 11,500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올해 1월달 그리고 2월달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듯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하면서 일단 말씀드린 전략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한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금융 참 시장이 어려운데 오히려 수익을 보고 있으니 참 잘 버틴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우리 신민승 과장님이 지난주쯤 언급하셨던 코덱스 자동차 거래세까지 낼 필요가 없고 자동차주가 좋으니까 좋다고 언급하셨었잖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자동차주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1선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주를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지금 자리도 좋고 저는 괜찮다고 보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IT 자동차 중에서 이제 뭐 또는 자동차 중에서 종목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아직도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번씩 21선을 좀 건드리긴 하지만 이내 올라오는 코덱스 자동차 저희가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이 같은 종목의 수익률은 저희가 장중 최고점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가 추천하셨는데 출연을 안 하시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이번엔 정말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 우리금융에 이어 S1이란 내수주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신민경 과장님은요, 코덱스 자동차에서 아모레G라는 지주회사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의 S1부터 추천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쭉 네. 정말 안정적인 반등세 이어오는 종목인데. 참 그 시장이 잘 간다면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면 이런 종목만큼 좀 효자 종목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론적으로 참 시장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모멘텀이 최근에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S1 같은 경우도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입자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어 내수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주 성격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전에 말씀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52,000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1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월 6일날 잠시 매도 돌아선 이후에 18일 연속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한 30일 가까이 그런 매수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제가 매수가를 56,900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요 종목이 전날 이렇게 상승을 하다도 다음날 이렇게 매수가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56,9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짧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9,000원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6,000원, 오늘 아래 꼬리 부분이죠. 56,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지 4월 달에 딱 한 번밖에 팔지 않았던 S1 설명이었습니다. 신민성 과장님은 어떤 이유로 아모레G를 들고 오셨어요? 예, 우선 저는 아모레 퍼시픽을 할까 G를 할까 그랬는데 일단 아까 AVCNC 언급을 제가 해드렸지만 AVCN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화장품이다. 국내나 이제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하면 아모레에서는 LTD랑 이니스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아모레G가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한 이유가 아모레G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어도 괜찮은데 100만 원 넘는 종목을 추천해봐야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30만 원대이고 신고가 돌파하고 이런 종목으로 위주로 좀 하는 게 좀 마땅치 않나 해가지고 네, 현실적인. 그렇게 말씀드렸고 LG생활건강이나 이제 AVC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저평가인 이제 아모레G를 이제 제가 우선적으로 뽑아왔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제 굳이 이제 내일 안 사셔도 되고 실적 발표하면 나오는 거 보시고 전년 대비 크게 이제 훼손만 되지 않으면은 매입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입 가격은 이제 오늘 종가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거의 30만 원 목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3만 원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손절가는 29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미 신고가 내고 있는 아모레G 설명까지 마쳤는데 일주일 공략주 수익률 펀치 종목이 압축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정태근 전문가가 언급한 S1 두 종장에서 대안주 성격으로 언급하셨는데 시장 대비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편 신민성 과장님은요,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인데요. 에뛰드, 이니스프리 등이 잘 나가기 때문에 또한 지주회사 또한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신고가 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가격을 차례로 좀 살펴드리기 이전에 종목이 이렇게 압축됐습니다. 아모레G 대 S1 이런 수익률 펀치가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정태근 전문가의 S1은요. 매수가가 오늘 종가보다 약간 더 빠진 하지만 분명히 이 정도의 눌림목은 주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은 59,000원, 손절 가격은 오늘 아래 꼬리 정도인 56,000원. 그리고 신민송 과장님인 아모레 G는요. 꼭 내일 안 사도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실적 발표 날 사도 좋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오늘 종가 부분이 한 30만 원 전후 목표 가격은 또 다른 신고가인 33만 원, 손절 라인은 29만 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아모레주냐 S1이냐 수익률 펀치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와 또한 프랑스 선거 결과 반응 먼저 오늘 밤 글로벌 증시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